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2월 15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네, 우리 주간 증시 전망 한번 녹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난 영상들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0월 달부터 국장 위험하다고 계속 제가 경고를 했었어요. 네. 10월 18일 국장 위험하다. 이건 이제 그 관련 영상의 썸네일인데요. 10월 18일 위험하다. 코스피 코스닥 빠질 수 있다. 27일에도 당장 주식 좀 줄여라. 위험하다. 31일에도 국장 빠진다고 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죠? 10월 31일 날 보시면 이때입니다. 그죠? 10월 31일 날 마지막 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역시나 추가 급락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11월 달에도 이제 11월 달에는 국장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 하지만 이라고 썼어요. 그죠? 그리고 12월 초에는 코스닥 추가 가능성, 12월 5일에도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11월 중순경에 제가 받는 가능성이 있다. 그때 11월 중순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반등 나오죠? 네, 나왔어요. 코스피가 좀 세게 올라가고 코스닥도 기술적으로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12월 초에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그러고 나서 급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관련 내용들은 영상 찾아보시면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의 방향성 정확하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 바닥권 찍었을 때는 제가 영상을 안 올렸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유료연님들 대상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었고, 그때는 제가 공개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유료방에서는 리딩이 나갔죠. 바닥 찍었다고. 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원달러가 지금 많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원달러가 올랐다는 소리는 달러의 가치가 올랐다는 소리고,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추락했다는 소리예요. 네,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기가 너무 좋고 우리나라가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되게 높아지고 그런다면은 원달러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반대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수출주 입장에서는 좋아요. 원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에서 이제 물건을 팔고 달러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하니까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좋은 수익성에는 좋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국가적인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좋진 않은 거죠. 네.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시면은 11월 중순경에 이때입니다. 환전 타이밍을 제시해 드렸었고 실제로 적중했어요. 빠졌죠, 그죠? 네. 빠졌다가 이제 또 그때 나온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단기 과열권이에요. 제가 봤을 땐.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검정색 추세선 있죠. 검정색 추세선을 여기에 두꺼운 추세선인데, 여기로 과거에는 돌파했다가 또 빠지고, 또 이때는 또 강하게 돌파했다가 빠지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건드리고 빠지고 이번에 또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글쎄, 일단 지지 테스트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뭐 지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올라갔다가 지지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고, 이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네, 아무튼 뭐 추세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국내증시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유료연님들께 이제 12월 10일 날 존버 클라이맥스가 떴다.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수까지 유입이 됐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외국인 매수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최소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가 잡혀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번에 존버 클라이맥스가 뜨면서 대량의 바닥권 순매수가 유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닥 찍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유료방은 원래 인버스를 들고 있었죠. 주식 비중이 없었어요. 인버스 계속 들고 있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우리는 인버스 열심히 분할차 액션을 했고, 그리고 외국인들 대량 매수 뜨는 거 확인되면서 레버리지 추천드렸고, 종목들 열심히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 7월달, 8월달에도 저희도 이때 지수 7, 8월달에도 급락했을 때에도 저희들은 인버스 많이 들고 있었었죠. 네. 이때 인버스 초급락하기 전에 인버스 비중 베팅 해놓은 상태였었고, 결국 급락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인버스로 크게 수익을 냈고,
바닥권에서 인버스 전량 착취하면서 레버리지를 교체했고 단기 급등을 먹었었죠. 네. 그러니까 지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국장 대응은 솔직히 너무 완벽했던 것 같아요. 네. 매우 대응을 잘하지 않았나. 지수 하락에 따른 손실은 거의 없었고, 그죠? 바닥권에서 인버스를 레버리지를 교체하면서 단기 반등도 먹고 지수 하락에서 인버스로도 수익 내고, 예. 최근에 또 레버리지와 일부 종목들 또 수익 내고 있고. 지수의 방향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매수를 함에 있어서. 그죠? 왜냐면 지수가 올라가야 승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 보시면, 자, 코스닥 보시면 1250개가 올라가고 357개 빠졌어요. 승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 정도 비율이 유지가 된 건 아니지만은, 여튼 지수가 올라야 내가 매수한 종목이 오를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반대로 지수가 안 좋을 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수의 방향성을 반드시 우리가 읽으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나 국장은 그래요. 네, 국장은. 자, 아무튼 최근에 수급 흐름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네, 너무 좋아지면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코스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영향이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코스피 쪽에서의 수급이 안 좋은 이유를 삼성전자 때문이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9월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죠?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 좀 더, 이렇게 8월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매도 랠리가. 차트만 보면 이제 얼추 단기 바닥을 찍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수급이 너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쪽에서의 수급이 안 좋게 보여지는 가장 큰 원인은 삼성전자 때문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수급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빼고 이제 최근에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수급이 좋잖아요. 수급도 좋고 추세도 좋고 나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삼성전자가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차트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면은요, 쭉 한번 볼게요. 국장 바닥에 따른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드렸었고, 지난 11월 달에 중순에 반등 나왔죠. 적중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우리 의료방은 주식 비중을 줄였어요. 네. 그리고 인버스 샀죠. 인버스 빼먹었다. 인버스 베팅 했는데 적중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2월 9일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존버 클라이막스와 외국인 대량 매수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인버스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레버리지를 사면서 종목들 매수를 시작을 했다. 그 전까지 계속 쉬었어요. 쉬다가 바닥 찍었다라고 판단되면서 완전 태세를 전환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이 최근에 뭐 제가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수익이 꽤 잘 나고 있죠. 그죠? 네, 최근에 올려드렸던 거 잠깐 캡처해보면은 어디냐? 여기네요. 또 보시면 이렇게, 네, 이거 이제 금요일 건데, 네, 금요일에만 보면 DI 동일 21%, 삼성중공업 더존비주, 하이브, 하나인일, 최근에 매수했던 것들이죠. 사자마자 막 수익을 냈고,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매수했었는데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어요. 정지됐다가 왔는데 워낙 좋은 회사다 보니까 거래 정지가 풀렸고 바로 큰 수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도 똑같아요. 똑같이 제가 계속 방향성 제시해드렸고 다 맞았고 그게 또 수익이 나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가 될 텐데, 일단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은 둘 다 위에가 코스피고 아래가 코스닥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락 추세선 보시나요? 네, 이걸 넘겼습니다. 드디어 넘겼습니다. 그죠? 지난번에는 부딪히고 빠지고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넘겼어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단기 하락주에선 돌파와 동시에 21선도 넘어갔죠. 저는 이번 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60일 이평선, 네, 갈색 60일 이평선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뚫고 더 올라갈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는 단기 목표는 60일선까지 보자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일단 60일선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정 이슈 매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 많이 나옵니다. 자, 우선은 월요일날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긴 제조업인데 제조업은 보시면 최근에는 50 언더가 좀 있었어요. 50 언더는 경기 위축이에요. 50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 확장,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연달아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 예. 그리고 서비스업은 워낙 좋았어요. 서비스업은 계속 좋죠. 계속 호황입니다. 계속 호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서비스업이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비스업은 너무나 흐름이 좋다라는 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종합인데요.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지표가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증시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중심에는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이제 경제가 좋은 것으로 나오면 사실 이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가 좋으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골디락스다. 금리 인하를 최근에 인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는데 경제도 좋아. 맞죠, 여러분? 물론 뭐 경제가 이러다가 또 다시 과열이 되면은 추후에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그런 우려가 아직까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골디락스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나쁠 건 없다. 근데 언제 갑자기 태세 전환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경제가 너무 뜨겁다, 막 이렇게 또 될지도 몰라요. 당장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2월 17일 날 화요일 날 소매 판매 나오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려요. 미국의 GDP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비다. 미국 소비예요, 소비. 예. 이 2022년부터 시작됐었던 그 고금리 체제에서도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만큼은 지금까지도 너무나 견고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중심에는 뭐가 있다? 바로 소비가 있다. 네, 여기에 소비가 있었다. 미국은 소비가 부러지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지금 최근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뭐 경기 침체에 들어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었는데 뭐 들어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BNPL, 그러니까 Buy Now, Pay Later. 자, 캡처한 거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요거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것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건데, 자, 2022년부터 비롯된 초고속 금리 인상이 2년 가까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잘 버틴 것은 바로 소비 영향이라는 것도 무방하다. 그렇죠? 제가 이거 지난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BNPL,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입하고 있죠, 그죠? 일부 그 고체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신용카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먼저 구매한 다음에 나중에 지불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선구매 후 결제죠. 선구매 후 결제. 성금 후 결제인데 비슷해요. 신용카드도 그런 거잖아요. 먼저 물건 한 다음에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조금 이제 신용카드에 비해서 가입도 승인도 좀 간편해졌다. 가입 절차가 훨씬 간편하고 또 승인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다. 보통 신불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입도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진입장벽이 낮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이자 할부, 단기 무이자 할부 옵션을 제공한다. 네, 그러니까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3개월이나 6개월까지도 무이자가 가능하다. 네, 뭐 다양한 결제 옵션도 있겠고,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 신용카드를 사용을 꺼린 사람들한테도 유용한 결제 수단이 될 수가 있고. 근데 대신에 이제 높은 수수료예요. BNPL 업체들은 가맹점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좀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젊은 층들, MZ세대 중심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특히나. 코로나 이후 때 되게 많이 성장했거든요. BNPL이. 그런 것들이 미국의 소비를 먹여 살리고 있다. 자, 보시면은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지표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계속 빨간색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은 컨센서스보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네. 소비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 특히나 또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더더욱더 더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자, 이제, 드디어 FOMC입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에, 금리 인하. 지금 현재로서는 페드워치에서 96% 확률로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96%. 거의 한다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20일 날, 22시 30분에는 11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현재 컨센서스는 보시면은 코어가 아무래도 코어 근원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컨센서스가 좀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인데 얘보다는 전월 대비가 중요하죠. 지금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전년 대비가 중요했어요. 당장 전년 대비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는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전월 대비가 중요하죠. 네. 단기 추이가 중요한 거예요. 단기 추이가. 그죠? 그래서 YOY보다는 지금 MOM이 훨씬 더 중요하겠고요. 이 MOM이 MOM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월 대비 컨센서스가 낮게, 그죠? 코어는 그렇게 낮게 나오고 헤드라인은 동일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10년물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빠지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채금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네, 최근에. 근데 지금 이제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재밌는 것은 금리 인하가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FOMC에서. 근데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이제 이번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 증시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잖아요. 선반영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과연 지속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어떤 약간 좀 우려 섞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좀 있다라는 걸 나타나는 게 아니겠나. 예.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지속할까? 이번에 25bp 인하하게 되면은 지금 총 100bp를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금리를 올렸다가 좀 초고속으로 금리를 또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 인하는 결국 완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좀 더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제는 좋아 지금. 보통 금리 인하는 경제가 안 좋을 때 하죠. 근데 경제가 좋은 상황인데도 계속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제가 점점 다시 과열이 될 수가 있고 결국 나중에는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 인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고 싶어도. 그리고 물가 상승이 조금 과하게 지속되면은 나중에는 인하가 아닌 인상 카드를 꺼내야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또 시장의 조정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점은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돼요. 27주 연속 장기 실업자 수 추이인데 과거에 이 음영이 뭐냐면 다 경기 침체입니다. 리세션. 이 음영이 다 리세션이고요. 과거에 보시면 이게 올라갈 때, 자, 27주 연속으로 실업자들, 네, 27주 연속으로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그 추이를 보는 건데, 과거에 보면 이게 상승할 때 다 경기 침체. 뭐 너무 당연하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실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자들이. 보세요. 100%였어요, 100%. 근데 지금 또 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물론 변수는 있어요. AI. 네, AI. 과거에는 없던 거. 지금 AI가 있잖아요. 그게 변수이긴 해요. 근데 지금 실업자 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 뭐 AI로 인해가지고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죠? 업무 효율성은 엄청나게 올라가죠, 대신에. 맞죠, 여러분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AI가 대신 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뭐 기술이 엄청나잖아요, AI 기술이. 아직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이제 AI는 이제 시작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AI의 활용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하다. 성장 가능성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예측이 안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 AI, 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미 AI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그죠? 대단해요, 진짜. 아무튼, 글쎄요, 과거에는 아무튼 이렇게 장기 실업자가 올라갈 적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는데, 지금 AI라는 커다란 변수가 있어가지고, 과연 과거처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어쨌거나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겠죠, 경제 지표들을. 그 다음에 이건 샵룰인데 이것도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건데요.
클라우디아 샤움이 개발한 경제 판단, 그 경제 침체 판단 지표예요. 3개월 미국 실업률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12개월 실업률 최저점 대비 0.5%포인트 이상 높으면은 미국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 7월달부터 9월달까지 0.5% 이상 갔었어요. 올라가고 있었었는데 이제 10월부터 11월은 0.43%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상승 추세. 과거에도 샵률이 0.5% 넘겼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보시다시피 리세션에 들어갔었다. 아무튼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있죠. 10년 만기 국채금리랑 이제 2년 만기 국채금리의 차이인데 이 차이가 자 보시면은 너무 당연해요. 일반적으로는 장기채권이 단기채권보다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10년을 놓고 봤을 때에 10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불확실성이 큰다는 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채권 투자자들은 장기채권에 대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를 합니다. 내가 그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반대로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죠. 그죠? 강해집니다. 네. 안전자산이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달러, 골드, 그리고 미국의 채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안전자산 채권을 예를 들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참고로 채권과 금리는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인 거 아시죠? 네, 음혈관계에 있어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장기금리는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적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실제로 이때 초고속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전됐을 때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 그렇다. 그래서 지금도 정상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이런 지표들을 보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 샵룰, 그리고 27주 실업자 모두 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미래를 100% 예측할 수 없어요. 100%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참고는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미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어떻습니까? 현재 뉴트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신고가를 기록 중인 종목들이 있어요. 일부 M7 그런 종목들 있는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약합니다만은 반면에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애들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익부 빈익빈. 네. 좋은 애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정말 뭐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또 브로드컴은 후실적으로 인해서 20% 급등도 나오고 계속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소외되고 원래 기존에도 소외받던 애들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 근데 소외받는 애들이 꽤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의 어떤 왜곡이 심하다. 일부 종목들에 인해서 계속 신고가를 경신이 되는 그런 거죠. 최근에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는데 다우 지수와 러셀 지수, 중소형 지수, 러셀 지수는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 지수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은 자, 단중기 과열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도 많이 올랐고 중장기적으로도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당장 급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에요. 다만 추세적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하락 징후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좀 차트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락 징후가 보이고 있지 않다. 네. 이제 고점 우려, 다만 고점 우려에 따른 차익 매물, 저항 매물들이 계속 나오긴 할 거예요. 너무 고점이니까 조금만 올라도 팔고, 그죠?
이런 어떤 매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하락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지금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일봉상 봤을 때 여기 추세선 돌파했다가 빠졌다가 돌파했다가 빠질 뻔 했는데 금요일날 밟고 올라섰죠. 그죠? 알꼬리 달았죠. 그죠? 네,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다만 지금 마음 놓고 편안하게 막 매수를 해야 돼 할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닙니다. 알겠죠? 네. 남편이 롱을 네 외칠 수 없는 구간이에요.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데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이기도 하고요. 이 추세선을 밟고 있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되게 지지를 받았다가 또 급락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맘 편히 롱이라 외칠 수 없는 구간이다.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 눈치 게임 해야 된다. 알겠죠? 자, 주봉인데요. 주봉은 되게 좋아요, 사실. 주봉은 2022년도의 고점, 2021년 고점이죠. 그때 고점과 지난번 7월달 고점을 이어봤더니 여기서 딱 저항받았고 트럼프 당선하고 나서 이번에 넘겨버린 거예요. 넘겨버리고 나서 또 양봉으로 이쁘게 마감을 했죠. 주봉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주봉상으로는 너무 정말 초과열이지만 주봉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갈 게 보인다. 주봉상으로는 살아있다. 주봉은 지금 어떤 뷰냐면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점에서 롱을 잡아와야 되는. 예. 살짝 조정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저점에서 롱을 한번 매수해봐야 되는 그런 거다. 그리고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또 점도표가 발표가 되죠. 매년 3, 6, 9, 12 12월 FOMC 회의에서는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 내용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선반영이 충분히 많이 됐기 때문에 FOMC 회의 이후에 갑자기 출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디데이인 거죠, 디데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미리 올랐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갑자기 급락을 하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이런 거 만일 경험해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죠? 이번 주는 눈치 게임, 눈치 게임 하셔야 됩니다. FOMC 회의 디데이 효과, 염두, 네, 선반영이 되었음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지금이 저점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고점이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조심해야.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강력하게 숏이다 롱이다 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너무 비성이라 쉽게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번 주에 FOMC 회의 앞두고서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도 사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되게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FOMC 회의 이후에, 끝나고 나서 나스닥의 종가를 보고 방향성을 가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